안녕하세요. 통합과학 1교시와 2교시, 그러니까 1차시와 2차시 수업을 맡은 이영문입니다. 우리가 1차시와 2차시에 같이 배우게 될 내용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대체 이게 왜 지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그 광활한 이 우주에 대해서 지금 배울 것인가?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주에 대해서 배우는가? 그에 대한 답은 당연히 하나겠죠. 왜?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왔으니까? 우주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 우주에서 온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이고, 자, 그래서 그 배우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이 우주론입니다.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를 알려면 이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우주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우주론 하면 다 알죠? 빅뱅 우주론.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건데, 이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자, 이 우주론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왜 안 내려가? 자, 잠깐 미안해요. 태블릿이 좀 이상해서.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이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하려면 바로 셰플리와 커티스 논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셰플리와 커티스 논쟁은 이 1920년 4월 26일. 자, 4월 26일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있으면 셰플리 커티스 논쟁이 있었던 지 딱 1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4월 26일. 네. 신기하죠? 자, 1920년 4월 26일에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미국에 있는 엄청나게 큰 박물관 알죠? 거기에 베어드 강당에서 천문학자들이 맞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양측, 맞붙은 과학자들의 양측 대표가 셰플리와 커티스였는데, 이 셰플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리 은하의 일부분이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 커티스는 안드로메다는 하나의 또 다른 섬우주. 지금 우리 은하가 하나의 섬우주듯이 안드로메다 또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자, 딱 봐도 논쟁이 되게 크게 벌어졌겠죠. 자, 여기서 셰플리가 주장하는 거는 자, 간단합니다. 자, 안드로메다가 만약에 은하라면 그 밝기랑 그 다음에 크기랑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은하로부터 1억 광년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상상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아무리 우주가 원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성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만원의 관측. 자, 이 만원이라는 천문학자는 실제 관측을 통해서 이 셰플리의 이론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자, 안드로메다 은하가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전을 하는 게 만약에 이 안드로메다가 은하라면 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 게 보여졌다라는 거는 정말 별들의 공전 속도가, 만약 우리 은하랑 똑같은 크기라면 별들의 공전 속도가 계산해 보니까 빛보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셰플리는 야, 이거 봐라, 이거 보니까 내 말이 맞지? 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된 관측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 여기에
아주 밝은 빛을 내는. 근데 이 아주 밝은 빛은 어떤 빛, 뭐보다 밝았냐면 그 안드로메다 은하 자체보다 밝은 신성이 관측된 거예요. 네. 안드로메다보다 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저 거리 멀리 떨어져서 있는 별이 그 정도,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더 밝은 빛을 내려면 미친 듯이 큰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별이 존재를 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셰플리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의 일부인 성운이다. 자, 하지만 커티스도 이에 지지는 않았습니다. 커티스도 이에 지지는 않았어요. 자, 왜냐, 어떤 이유에 의해서냐? 바로 이 안드로메다 자체를 관측을 하니까 거기 안에 있는 신성이 현재 우리 은하에서 발견되는 신성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은하의 신성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애가 가지고 있는 신성이 더 많으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뒤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도플러 효과, 이제 편의 현상인데, 이런 다양한 편의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 도플러 효과가 관측됐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은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자, 이런 팽팽한 두 주장이 맞부딪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누가 사실 좀 이겼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이 논쟁에서는. 사실 여기서의 논쟁에서는 셰플리가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결정적이었을까요? 뭐가? 자, 바로 이게 결정적이었는데요. 바로 이 만원의 관측. 이 만원의 관측이 너무나도 결정적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정말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별들의 공전 속도가 빛보다 빠르게 되는 상태가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면 빛보다는 무조건 이 세상의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커티스조차도 만약 만원의 관측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을 확실하게 확정된다면 셰플리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셰플리가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자, 물론 이 뒤에는 누가 이기게 될까요? 뒤에는 누가 이기게 되냐면 커티스가 이기게 됩니다. 왜냐면 셰플리의 강력한 그 증거들이 힘을 못 쓰게 돼요. 자,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만원의 관측 틀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실제 나중에 제대로 관측을 하니까 이 회전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 그 회전을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근 회전 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의 관측이 틀리고, 또 한 가지, 이 신성, 이 엄청난 빛을 내는 신성이 뭐였다라는 게 밝혀지냐면 초신성이었다라는 거에 관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저 얘네들이 지는 정말 안타까운 안타깝진 않죠, 뭐 사실 과학이니까.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기 커티스가 맞다. 이제 이 은하가 안드로메다가 이제 하나의 은하로서 결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 왜냐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나중에 측정이 되어져요. 그 측정을 하는 사람 곧 나올 거예요. 안드로메다가 왜 은하인지를 측정해 주는 사람 그 뒤에 나올 건데, 자, 그거에 의해서 정확한 거리를 알게 되면서 이 커티스의 이론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이제 뭐라고 알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 여러분들의 개념이 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그 정의가 그 뒤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느냐?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는 정말 크다. 지금 현재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로, 그리고 그 우리 은하에서 더 큰 우주 공간으로 생각의 사고가 바뀐 게 바로 요 논쟁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쟁을 되게 그 도입부에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의 싸움인데, 자, 이건 뭐냐면, 자, 그래, 좋다. 우주는 자, 무한하게 크다. 엄청 크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우주는 과연 어떤 상태가 계속 되느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자, 그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과학자들 사이에. 자, 정적 우주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정적 우주론. 무한한 우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자, 이거는 1920년대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고, 자, 대표적인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뉴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예전이었겠죠. 1920년대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해 왔는데, 그 시발점 중에 한 명이 뉴턴이에요. 자, 뉴턴은, 자,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과학자죠. 모든 물체들이 서로 같은 극의 힘으로 모든 방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태, 평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항상 그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모든 과학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이라도 균형이 깨진다면 그 되게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기타줄이 팽팽할 때 기타줄 끊으면 땅 하고 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떠한 그 균형이 깨지는 일, 별의 폭발이라든가 별의 폭발 같은 게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주는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역동적으로 타타타타 연쇄 반응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주장에는 약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 물론 이 뒤까지도 되게 많은 이론을 수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적 우주론을 주장을 했는데, 자,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과학자 중에 한 명 바로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은 대표적인 이론이 하나가 있죠. 상대성 이론. 그 중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 모형에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관련된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용을 해보니까 기존의 이론을 적용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우주가 수축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적으로 우주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론대로 하니까 우주가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 그러면 정적 우주론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방정식, 우주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엄청 특이한 상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되게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상수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정적 우주론 그 방정식을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틀렸다고 자기의 이론을 주장하는. 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만큼 그 당시에는 정적 우주론이 대세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반대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반대파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냐면 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리드먼. 자, 이 프리드먼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동적 우주 모형을 제시하는데 여기 동적 우주 모형은 뭐냐면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지금 팽창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팽창을 하는 상태라고 주장을 하면서 물론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계속 팽창을 하는데 이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이후에는 자, 세 가지 형태로 될 것이다. 뭐냐? 계속 팽창한다. 자, 두 번째 뭐냐? 그러다가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수축을 하게 된다. 자, 세 번째는 팽창하다가 멈춘다. 자, 여기서 이 팽창하는 모델을 우리가 열린 우주라고 하고 수축하는 모델을 닫힌 우주, 팽창하다 멈춘 우주를 평탄한 우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양쪽 다 팽팽했겠죠. 자, 이렇게 팽팽한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자, 언제 이것들이 이제 밝혀지느냐, 언제 이것들이 제자리에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팽창 우주론으로 결론이 났느냐, 바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에드윈 허블의 손에 의해서 팽창 우주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팽창 우주론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드먼의 팽창 우주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주론의 대세가 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에드윈 허블 되게 많이 들어봤죠. 자, 그 허블이 누구였나? 그러니까 그리고 허블은 어떻게 발견을 했나?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허블은 그 에드윈 파웰 허블 뭐 이런 이제 플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 허블은 이제 정말 유명한 천문학자라 아마 여기서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왜냐면 허블 하면 뭐 망원경 나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 허블은 실제로 처음부터 천문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허블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어우, 몇몇 아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 허블의 원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자, 원래 직업은 변호사였는데, 자, 그러니까 시카고대, 미국 출신인데, 미국에서 이제 시카고대 법학과를 나와서 아마 옥스퍼드 전문대학원 이런 데 나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변호사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때려치고 다시 시카고 대학의 천문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천문학과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변호사였다가 이제 천문학과를 들어가고, 자, 이렇게 천문학과를 들어간 다음에, 자, 신기한 게 이제 바로 이제 천문 관련된 일을 슬쩍 하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차 세계대전에 참전까지 해요. 정말 대단하죠. 자,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하고, 자, 그 뒤에 이제 본인의 스승을 따라서 윌슨산 천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윌슨산 천문대는 이제 허블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장소인데, 자, 윌슨산 천문대에서 자, 사실 그 그러니까 상사라고 보이는 동료 먼저 있었던 사람으로 누굴 만나냐면, 자, 바로 이 앞에 안드로메다 성운을 주장했던 셰플리랑 만나게 돼요. 자, 셰플리랑 허블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소문이 사실 풍문으로 들어져 있던 루머일 수도 있는데, 사이가 실제로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셰플리는 실제 2년 만에 이제 허블과 떠나서 윌슨 천문대를 떠나게 되는데, 이 셰플리의 이론을 사실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바로 이 허블이 만들게 됩니다. 자,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자, 윌슨 천문대에서 어떤 거를 이제 만들게 됐냐면, 발견하게 됐냐면, 이제 변광성, 이 셰페이드 변광성은 케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이 변광성을 안드로메다 그 당시엔 성운으로 불렸는데, 안드로메다 안에 있는 이 변광성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변광성은 보통 이제 천문학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자라고 얘기하는 별들이에요. 이게 밝기가 계속해서 변하는 건데, 이 밝기가 변하는 주기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되게 좀 신기한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천문학을 공부를 하면 이제 좀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 케페이드 변광성을 발견을 하면서 실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거리를 측정하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15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안드로메다 성운이. 안드로메다 이제 은하죠. 안드로메다가 15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실제로 발견해내면서, 물론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요. 이때 측정한 그 거리가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자, 150만 광년 떨어진 걸 발견하면서, 이거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거다라는 확증을 이제 천문학계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한 커티스의 이제 실제 이론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죠. 자, 허블은 비단 이 안드로메다를 은하로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거 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별들의 거리와 별들까지의
여기서 지구와 별까지 거리와 자 뭐가 별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발견에서 만들어진 법칙이 바로 이 허블 법칙이에요. 자, 허블 법칙을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게인데 자, 요거는 이제 멀어지는 이제 별까지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 여기는 이제 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별들이 멀어지고 있는 속도.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속도. 자, 요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더라? 비례하는 그 값을 갖더라.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보고서 두 개가 비례하는구나 라는 식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어마어마한 발견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것의 증거가 되는데 뭐냐면 자, 지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뒤에 반대로 자, 거의 한 점에서 얘가 퍼져서 멀어진다라는 뭐의 증거가 되냐면 그러니까 우주 팽창론의 근거가 돼요. 우주 팽창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됩니다.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허블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론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죠. 자, 그래서 이 허블의 이름을 딴 망원경이 생기는데 바로 이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있죠. 자, 그 허블 망원경이 허블이 만든 망원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블 망원경은 이제 우주로 쏘아 올려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망원경을 우리가 그 여기에 쏘아 올린 그 망원경을 우리가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허블이 맞는 건 아닙니다. 허블의 이름을 따서 왜냐면 그만큼 천문학계에 엄청나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지 절대로 허블 망원경이 뭐다? 그 실제 허블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선 그래서 이 에드윈 허블이 실제로 이 정적 팽창 우주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완성해낸 이 허블 법칙을 정립을 하면서 이 팽창 우주론을 확립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뒤에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이제 이론을 법칙을 만들어낸 대단한 과학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네요. 너무 잡소리가 많았죠. 자, 이 뒤에 그럼 이 허블의 발견과 법칙으로 인해서 완성된 이 팽창 우주론이 그 뒤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까지 도달하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2차 시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동영상도 시청해주세요.